그날 덕유산 계곡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내가 평소에서 알고 있던 산의 감각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었다. 바람이 먼저 이상했다.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계곡 전체가 낮게 숨을 쉬는 것처럼 들렸다.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그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귀에 걸렸다. 아내는 차에서 내리며 공기 좋다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공기는 맑기보다는 비어 있었다. 소리가 흡수된 것처럼 깊고 얇았다. 나는 39살이고 도시에서 나고 자라 특별히 산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자주 캠핑을 다녔고 덕유산도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은 계곡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관리소에서 추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전에 누군가 사람 잘 안 오는 곳이라고 말해줬던 지점이었다. 계곡을 따라 난 좁은 흙길을 한참 내려가야 했고 휴대전화 신호는 중간쯤에서 끊겼다. 그 순간 아내가 뒤에서 말했다. 여기까지 와서 신호 끊기니까 좀 무섭다. 나는 웃으면서 그래서 오는 거잖아 라고 답했다. 그 말이 나중에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될 줄은 몰랐다. 텐트를 치는 동안 주변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새소리도 있었지만 멀리서 한번 울고 사라졌고 벌레 소리도 일정하지 않았다. 계곡물은 보이는데 물소리는 이상하게 작았다. 물이 흐르는데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의 없었다. 나는 그걸 수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합리화했다. 실제로 가뭄이 있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도 떠올렸다. 이런 식으로 나는 계속 설명을 붙였다. 설명을 붙이면 마음이 안정되니까. 해가 기울면서 계곡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갔다. 여름 초입이었는데도 체감은 가을 초반 같았다. 아내는 바람막이를 꺼내 입었고 나는 장작을 더 모으러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그때 냄새가 났다. 나무 냄새도 흙 냄새도 아닌 젖은 천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는 냄새였다. 코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불쾌했고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나는 계곡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냄새라고 생각했다. 물이 고여 썩었을 수도 있다고 또 한 번 이유를 만들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텐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랜턴 불빛이 닿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았다. 나무들이 갑자기 가까워 보였고 그 그림자가 계곡 쪽으로 길게 늘어졌다. 아내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내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누가 걷는 소리 안 들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자갈이 눌리는 소리가 났다. 발이 땅을 디딜 때 나는 소리였다. 일정한 간격, 무게감, 짐승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이었다. 등산객 아닐까? 내가 먼저 말했다. 말하면서도 스스로 설득하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시간에 이 방향에서 이 깊은 계곡으로 내려오는 등산객은 흔치 않았다. 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다. 계곡을 건너는 것처럼 물가를 스치는 소리와 함께였다. 물소리가 작아서 더 또렷하게 들렸다. 아내는 내 팔을 붙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여기서 사람 마주치면 더 이상한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소리는 텐트에서 약 20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랜턴을 그쪽으로 비췄지만 나무와 바위만 보였다. 그때 들린 소리는 발소리가 아니라 숨소리였다. 아주 낮고 길게 내쉬는 숨. 마치 누군가 허리를 굽히고 쉬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먼저 짜증이 났다.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 애매한 상태가 더 싫었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숨소리가 멎었다. 그 정적이 더 문제였다. 아무 일도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인식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그만해라고 말했다. 나는 랜턴을 끄지 않은 채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우리는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았다. 바깥에서는 다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텐트 천을 스치는 소리가 났다. 바람이 아니라 손바닥이나 옷자락이 스칠 때 나는 소리였다.
천이 아주 살짝 눌렸다가 돌아오는 감각이 느껴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합리화가 돌아갔다. 사슴일 수도 있다. 멧돼지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다. 사람이라면 장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설도 왜 말이 없고 왜 이렇게 가까운지 설명하지 못했다. 아내의 숨이 점점 빨라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나를 위한 말이었다. 그때 텐트 반대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두드리는 소리였다. 손가락으로 천을 톡 치는 것처럼. 규칙적이지 않았고 세게 치지도 않았다. 마치 반응을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가자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밖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눈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 간극이 공포를 키웠다. 두드리는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대신 계곡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울음과 비슷했지만 너무 일정했다. 감정이 없는 소리. 길게 울었다가 짧게 끊기고 다시 반복됐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설명이 떠올랐다. 짐승의 울음은 감정을 흉내낼 수 있지만 방향 감각은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고. 그 울음은 우리 쪽을 향해 있었다. 아내가 속삭였다.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굴러다녔다. 그 사이에서 시간은 늘어졌고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목시계를 봤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현실감을 줬다. 이건 꿈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 나는 배낭을 끌어당겼다. 소리가 났다. 그 순간 텐트 바깥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움직였다. 발을 옮기는 소리. 이번엔 더 무거웠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아내도 숨을 멈췄다. 그렇게 둘이 동시에 숨을 멈추자 주변의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계곡물, 나뭇잎, 멀리서 부는 바람.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감.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건 우리를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우리가 먼저 움직이길. 그 인식이 들자 공포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압박으로 변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이면 적어도 내가 선택한 결과가 된다. 나는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텐트 천이 다시 한번 눌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손의 형태였다. 그 압력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했다. 손바닥이 천 위에 얹혔다가 미세하게 미끄러지는 감각. 바람이나 짐승의 몸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접촉이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확인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합리화를 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이전의 기억들이 끼어들었다. 어린 시절, 밤중에 집안에서 들리던 발소리.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방문을 열지 못했던 그 감각. 그때와 똑같았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몸의 반응은 그대로였다. 지금 나는 숨을 최대한 죽여 속삭였다. 랜턴 끄고 소리 내지 말고 신발부터 신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랜턴을 끄는 순간 어둠은 생각보다 더 짙게 내려앉았다. 텐트 천 너머로 들어오던 희미한 빛이 사라지자 공간의 크기 자체가 변한 느낌이었다. 계곡과 숲이 하나로 뭉쳐져 우리를 둘러싼 것 같았다. 밖에서는 다시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둘이 동시에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내의 호흡이 잠시 멈췄다가 억지로 다시 이어졌다. 숨소리는 낮고 길었고 코로 내쉬는 소리였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워서 천안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다. 나는 배낭에서 차키를 찾았다. 금속이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감싸쥐었다. 차까지는 여기서 대략 200m, 숲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다. 그 길이 지금 이 순간에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천을 누르던 압력이 사라졌다.
대신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 텐트를 한 바퀴 도는 움직임이었다. 자갈 위를 밟는 소리, 낙엽이 눌리는 소리, 물가를 스치는 소리. 한 바퀴, 그리고 잠시 정지. 나는 이 리듬을 분석하려는 나 자신이 싫어졌다. 분석은 시간을 끌 뿐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공포 앞에서 자주 분석을 선택한다. 도망칠 용기를 만들기 전까지의 변명처럼. 아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면 바로 보일 텐데. 그녀의 말이 맞았다. 텐트를 여는 순간 우리는 노출된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았다. 천은 보호막이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장벽에 불과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문을 열자마자 오른쪽으로 돌아 계곡 반대편 숲으로 붙는다. 길은 거기서 시작된다. 그 계획은 단순했고 그래서 더 무모했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텐트 입구 쪽으로 다가왔다. 지퍼가 있는 방향. 나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셋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나는 지퍼를 끝까지 내리지 않고 몸 하나 빠져나갈 만큼만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다. 냄새가 더 강해졌다. 젖은 첫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냄새. 나는 먼저 몸을 내밀었다. 그 순간 시야의 가장자리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의 형태와 비슷했지만 자세가 이상했다. 허리를 굽히고 있었고 팔이 몸보다 길어 보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아내를 끌어당겨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녀의 발이 자갈을 밟으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그 존재가 반응했다.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낮은 소리에서 마치 목이 막힌 것처럼 변했다. 우리는 뛰었다. 계획 같은 건 사라졌다. 오직 위쪽, 숲길 방향으로 몸이 움직였다.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빠르지 않았지만 했다. 우리가 넘어질 걸 기다리는 것처럼. 계곡 쪽에서는 여전히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여러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모두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 나는 거의 동시에 멈췄다. 그녀를 일으키는 동안 뒤에서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다. 그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순간 소리들이 멈췄다. 발소리도, 울음소리도, 정적, 숨소리만 우리의 것만 남았다. 그 정적이 우리를 더 빨리 움직이게 했다. 우리는 다시 달렸다. 숲길의 경사는 생각보다 가팔랐다. 숨이 가빠졌고 시야가 흔들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다. 피부에 스치는 감각이 현실감을 줬다. 차가 보였을 때 나는 거의 울 뻔했다. 랜턴 불빛을 켰다. 빛이 숲을 가르며 퍼졌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볼 용기가 생겼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숲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나무, 바위, 어둠, 소리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부재가 더 무서웠다. 우리는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다. 엔진을 켜는 소리가 이토록 안심이 된 적은 없었다. 차를 돌려 나오면서도 나는 계속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말하면 이 일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관리소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휴대전화 신호가 다시 잡혔다. 그 작은 아이콘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이었고 도시는 너무 평범했다. 며칠 뒤 나는 덕유산 관련 사고 기록을 찾아봤다. 계곡 쪽에서 밤에 들리는 소리, 텐트 주변을 도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분류돼 있었다. 나는 그 글들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 확인이 필요 없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지였다. 지금도 가끔 밤에 바람이 이상하게 불 때면 그 냄새가 떠오른다. 그리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지보다 왜 그 장소가 우리를 거부했는지. 자연은 항상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그날 배웠다. 들어가도 되는 때와 들어가면 안 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표지판보다 훨씬 조용하게 존재한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밤은 끝나지 않았다. 몸은 분명히 집 안에 있었지만 감각은 계속 덕유산 계곡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샤워를 하면서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 차가운 공기와 텐트 천을 눌렀던 압력이 함께 떠올랐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계곡의 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나는 일부러 물 온도를 높였다. 뜨거움으로 기억을 덮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깨끗한 비누를 써도 그 젖은 천 같은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며 깨곤 했다. 나는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잡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눈을 감으면 텐트 천 너머의 어둠이 다시 펼쳐졌다. 그 어둠은 단순한 검정이 아니라 깊이와 방향을 가진 공간이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묻지 않으려고 애썼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다시 합리화를 시도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감각이 과장됐을 거라고. 야생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섞어 기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합리화는 언제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멈췄다. 손의 형태, 그 압력, 그것만큼은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려는 순간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생각을 멈췄다. 생각하지 않는 연습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당신이 소리쳤을 때 나 하나 더 느낀 게 있어. 나는 말없이 그녀를 봤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도망칠 때 뒤에서 따라오던 그 소리 있잖아. 그게 우리를 잡으려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그럼? 내가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확신은 없어. 그냥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는 느낌이었어. 그 말은 내가 그날 느꼈던 기다림의 감각과 맞닿아 있었다. 공격보다 관찰, 위협보다 확인. 그 생각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것이 우리를 쫓아낼 의도가 아니라 경계를 넘은 존재를 평가하는 과정이었다면 우리가 떠난 것은 도망이었을까? 아니면 허락받지 못했다는 신호였을까? 나는 그 이후로 캠핑을 가지 않았다. 산 근처를 지나갈 때도 계곡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직접 묻지는 않았다. 우연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다. 밤에 누가 텐트 주변을 돈다.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 분명히 가까운데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들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설명을 시도했고 모두가 중간에서 멈췄다. 끝까지 설명한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지역 카페에서 덕유산 인근에서 오래 살았다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다. 대신 이런 말을 했다. 산에는 길이 있고 그 길에는 규칙이 있어요. 사람 길이랑 아닌 길이 따로 있지. 누군가가 웃으며 미신 아니냐고 묻자 그는 웃지 않았다. 미신이면 좋겠지. 근데 길을 잘못 들면 산이 먼저 알려줘. 처음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텐트 천을 두드리던 그 소리가 떠올랐다. 아주 조용한 곳. 나는 그날 이후로 방향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됐다. 물리적인 방향 말고 선택의 방향. 우리가 그 계곡으로 들어간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 없는 곳, 조용한 곳. 하지만 그 욕망은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인식 없이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산은 관광지가 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잠시 들른 손님일 뿐이었다. 그 사실을 그날 밤에서야 몸으로 배웠다. 지금도 가끔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 소리를 듣는다. 바람이 일정하면 괜찮다. 하지만 불규칙해질 때,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창문을 닫는다. 아내도 말없이 같은 행동을 한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험은 공유되는 순간 설명이 되지만 어떤 경험은 공유되는 순간 더 무거워진다. 나는 여전히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우리가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날 덕유산 계곡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한 게 아니라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우리는 운 좋게도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나는 과장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포를 키우는 대신 감각을 남기려고 한다. 산에서 들리는 소리, 맡게 되는 냄새, 갑자기 느껴지는 온도 변화.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날 얻은 유일한 교훈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밤의 계곡에서 이유 없이 조용해지는 순간을 만난다면 그때는 묻지 말고 확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 어떤 질문은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서도 한동안은 나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형태를 바꾸고 감정은 사실 위에 덧칠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날짜도 시간도 적지 않았다. 적는 순간 이 일이 하나의 사건으로 고정될까봐 두려웠다. 그냥 지나간 밤 운이 나빴던 경험으로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잊히는 건 세부가 아니라 중심이었다. 텐트천을 눌렀던 감각, 방향을 잃게 만들던 소리의 배열,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감정. 그 핵심만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날 사용했던 배낭을 다시 열게 됐다. 정리도 하지 않은 채 현관 한쪽에 밀어두었던 것이다. 지퍼를 여는 순간 나는 손을 멈췄다. 그 냄새였다. 분명히 세탁을 했고 말끔하게 말렸는데도 안쪽에서 그 젖은 천 같은 냄새가 올라왔다. 아주 희미했지만 틀림없었다. 나는 배낭을 뒤집어 바닥에 털어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흙도 낙엽도 젖은 흔적도. 그럼에도 냄새는 남아있었다. 마치 물건에 배어있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남겨진 것처럼. 아내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말하는 순간 그 냄새가 우리 둘 사이의 공기가 될 것 같았다. 대신 나는 배낭을 다시 닫아 베란다로 옮겼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두려워한 건 냄새 자체가 아니라 그 냄새가 다시 어떤 선택을 요구할까 봐였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 언제나 사소한 자극이다. 소리 하나, 냄새 하나, 온도 하나. 그의 여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덕유산 근처로 갈 일은 없었다. 지도 앱에서 그 지역을 스쳐 지나갈 때조차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어느새 경로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산을 피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방향을 피했다.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 관리되지 않은 길, 사람의 발자국이 희미해지는 지점. 이전에 나는 그런 곳을 찾아다녔다. 이제는 본능적으로 멀어졌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날 우리가 조금만 더 늦게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텐트 안에서 밤을 넘겼다면, 해가 뜨는 걸 봤다면 모든 게 그냥 우연으로 정리됐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항상 같은 결론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무언가가 우리를 밀어냈고 우리는 그 힘의 방향을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마다 반응을 유심히 본다. 공포를 느끼는지, 흥미를 느끼는지, 아니면 그냥 괴담으로 소비하는지. 대부분은 웃으며 넘긴다. 산에서는 별일 다 있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별일이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경계가 무시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주인처럼 행동한다. 아내는 여전히 그날 밤에 대해 말을 아낀다. 하지만 가끔 둘이서 산책을 하다 숲길이 깊어지면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늦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방향을 바꾼다. 그 침묵 속에는 합의가 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도 나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정체를 밝히지도 이름을 붙이지도 않는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해의 대상이 되고 이해는 다시 호기심을 낳는다. 그날 밤의 일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의 문제였고 선택의 문제였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갔고 그 사실을 비교적 온전한 방식으로 통보받았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묻는다면, 덕유산 계곡에서 무엇을 만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다. 대신 느꼈다. 그리고 느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 보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보호가 된다. 밤의 산은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날은 열려 있고 어떤 날은 닫혀 있다. 그 차이를 알려주는 건 표지판도 경고문도 아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이다. 소리, 냄새, 온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전부다. 나는 다시는 그 계곡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계곡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돌려보내기도 하면서. 그날 밤 우리는 돌려보내진 쪽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야기는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마치 문을 닫았는데 안쪽에서 아직 불이 켜져 있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더 지나자 그날 밤의 기억은 공포라기보다 일종의 기준점이 되었다.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선. 그 선을 넘기 전에 나는 위험을 외부의 사건으로만 생각했다. 사고, 공격, 눈에 보이는 위협. 그러나 그 이후에 나는 위험을 상태로 인식하게 되었다. 장소가 품고 있는 분위기, 공기의 밀도, 왜 설명되지 않는 어긋남.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신호라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계곡물처럼 일정하게 들리던 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아주 잠깐, 집안의 공기가 변했다. 온도가 내려간 것도 아닌데 피부가 먼저 반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덕유산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어긋남.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바닥을 스치는 소리. 아주 약하게 끌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몇 초간 이어지다가 멈췄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인가?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예전의 나였다면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다. 불을 켜고 문을 열고 이유를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덕유산에서 배운 건 모든 의문이 해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소리는 질문이 아니라 경계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아내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다. 그 순간 공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소리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현관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긁힌 자국도, 젖은 자국도. 나는 그 사실에 안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느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날 밤과 닮아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순간들은 가끔 있었다. 특정한 날씨, 특정한 시간대.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내가 먼저 경계를 인식하고 방향을 틀면 그 상태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다. 마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그때마다 나는 덕유산 계곡을 떠올렸다. 우리가 그날 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러날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생각.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래도 다시 가보고 싶지 않냐고. 확인하고 싶지 않냐고. 그 질문에는 항상 같은 오해가 담겨 있다. 모르는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믿음. 하지만 어떤 미지수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날 밤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되었는지였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여전히 산을 존중한다.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전처럼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산은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계다. 인간의 리듬과 다른 시간으로 움직이는 공간. 그 리듬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 덕유산 계곡에서 느꼈던 그 시선, 그 숨소리,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리듬의 표현이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캠핑 장소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같은 말을 덧붙인다. 밤에 조용해지는 곳은 조심해라. 사람들은 웃으며 넘긴다. 하지만 가끔 그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닿는다. 그들의 표정이 잠깐 굳는 순간을 나는 알아본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는 괴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훈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기록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었고 어디서 멈춰야 했는지에 대한 기록. 덕유산 계곡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바깥에서 살아간다. 그 거리감이 지금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당신이 산속에서 이유 없이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면 그 순간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 멈춤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내일 수 있다. 돌아가라는 말.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날 밤에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